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매년 새해가 되면은 금연이나 운동 내지는 다이어트 등등으로 해서 건강을 다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새해 다짐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몸 상태를 잘 돌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 맺는 관계에서 참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오늘 TV 메디컬 약속 이 시간에는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새해를 맞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 건강 지키는 방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마음 건강 주치의 상담 심리학의 이헌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히 이 직장 내 인간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사실 직장에서의 관계는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기도 그럴 수 하잖아요. 그래서 일 자체보다 나는 사람이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어떤 문제부터 짚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인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인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크게 범주로 보면 4가지 정도가 네.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인간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스트레스. 이 경제적인 거는 절대적 빈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너무 뭔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을 뽑으면 인간관계가 단연 1순위로 뽑힙니다. 그리고요, 그 인간관계에서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안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 만약에 우리가 지하철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똑바로 보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럼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심지어 저한테 와서 막 어깨를 치고 가요. 그러면 뭐야 저 사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술을 많이 취하셨어요. 그러면은 좀 기분은 좋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들은 가까운 인간관계인데 그중에 하나가 가족이고요. 또 하나가 직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통계를 보니까 가장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접촉하는 분이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우자만큼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직장 상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직장 스트레스에서 가장 큰 원인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술자리 회식이 뽑히고요.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력 저하, 건강. 네, 야근, 뭐 업무 스트레스, 건강 이런 걸 총망라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누구나 서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만 조직 문화도 있고 노동 환경도 있다 보니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내지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사실 상사가 미울 때는 언제인가라는 통계를 한번 보니까 아랫사람을 자신의 비서처럼 여길 때가 3.13% 정도가 나왔고요. 네. 또 성과를 자신의 공으로 다 가로챈 거죠. 예를 들자면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앞자리에 이름은 그분이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들. 또 지시사항을 무조건 수행하라고 할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요일까지 무조건 다 해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사실 되게 하기 싫거든요. 네. 금요일까지 이거 좀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해놔. 이건 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명령적인 말투를 할 때 또 독재자처럼 군림하려고 할 때가 21.76%. 더 나아가서 가장 압도적인 양은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1위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미울수록 더 사랑하라라는 참 지키기 어려운 어려워요. 그런 조언들도 있는데 네. 사실 뭐 도움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오히려 마음의 병을 더 얻기도 하는 그럴 것 수도 같거든요. 있겠죠. 예. 이렇게 미운 상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좀 포용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일단 종교적 영역을 우리가 논외로 친다면 네. 예. 정말 미운데 사랑하기가 쉽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풍선을 계속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선이 터집니다. 그저 터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막 굉장히 미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계속 참고 있으면 저는 우라병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인간관계에 관련된 컨텐츠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땐 저렇게 대처해라 이런 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인 것 같아요. 사람을 명확하게 보고요. 정말 해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과는 처음부터 관계를 너무 깊게 가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람이 좀 가까워지는 어떤 토대가 뭐냐면 같은 무슨 활동을 하자고 해요. 예를 들자면 같이 PT를 다니자, 같이 어디 무슨 뭐 모임을 가자. 그럴 때 그 사람의 성향이 나하고 정말 안 맞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림자가 짙은 사람인 경우에는 초반부터 그런 부분을 넌지시 좀 멀리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좀 하나의 대처법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적당한 안전거리는 어디서나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상사 중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상당히 꼰대가 심해진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뭔가 꼰대와 같은 그런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위기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신이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예전만 해도 굉장히 뭔가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뭔가 시대의 트렌드에 안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낙인이 되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말에도 좀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 대학 때 MT 이런 거 이제 그 가야 되는데 가기 네. 싫잖아요, 막 보통. 그러면 너 안 와도 돼. 그러면 굉장히 아싸, 막 그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팀장이 되면요, 그 직원이 나한테 팀장님 안 오셔도 돼요. 오늘 바쁘시면 안 오시면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이러면 굉장히 뭐야, 왜 내가 오지 말라는 거야. 예. 이런 뭔가 막 화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밀려나고 있다라는 느낌, 그런 위기의식, 그 안에서 어떤 방어 기제 속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데서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을 느끼는 좀 젊은 사원분들도 많으신데 네. 꼰대 소리를 듣지 않고 좀 요즘 세대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요즘에는 정말 많은 조직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분이 좀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신 다음에도 보통 이제 제자분들도 은퇴하시고 나시면 이렇게 안 찾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은퇴하신 다음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찾아가고요. 저부터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 옆에 이렇게 머무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투가 이런 게 있어요. 이 박사,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는데 이런 것 좀 가르쳐 주겠나?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분은 제가 무슨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저하고는 아예 다른 분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학문적으로나 뭐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뭐 이렇게 좀 알려주겠나도 아니고 가르쳐주겠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 이렇게 항상 제가 가는 어떤 요소는 그분이 어떤 들으려고 하는 부분들, 어떤 면에서는 강력한 몰입의 역량이 있지 않나, 더 나아가서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 다가서 그거 좀 가르쳐주겠나,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내가 들어보려는 것, 내가 좀 배워보려는 자세가 서로와 서로의 통한 어떤 지름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마음이 조금은 좀 찝찝하고 불안해지는 어떤 질문들의 연속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사들을 불편케 하는 미운 후배 유형. 네. 어떤 식으로 또 크게 정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직장이라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공공의 영역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거나 자기 영역만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그거는 저는 세대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던 어떤 사람들의 어떤 패턴일 수 있는데 네. 그것이 세대라고 하는 것으로 좀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자기 것만 딱 하고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또 뭔가 자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넘기면서 항상 뭔가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지나치게 이렇게 반격하는 말투를 쓰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팀장인데 거의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은 이렇게 막 좀 너무 날카롭게 구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의 입장에 있든 후배의 입장에 있든 모두가 이 소통과 관계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직장에서의 관계는요, 인간관계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이번에는 직장 내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유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 언론사에서 이제 그 빌런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너무 재밌게 이제 붙였길래 네. 그것을 제가 준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빌런, 오피스 빌런이라는 거 이제 직장에 있다는 뜻이겠죠. 네. 오피스 빌런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가 재갈공명형 빌런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임승차형 빌런, 세 번째는 흥성대원군형 빌런입니다. 모두 좀 흥미롭죠. 네. 무임승차형은 앞서서도 간략하게 설명이 있으신 관계로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재갈공명이 여기서 빌런으로 언급된다는 것도 조금은 좀 이색적인데요. 네. 예. 사실 그렇죠. 이 재갈공명을 유비가 몇 번을 찾아가죠? 세 번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삼고초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갈공명을 세 번을 찾아갔다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물론 이제 연희에 대한 용어지만은 제가 재갈공명이었으면은 유비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지는 해 같잖아요. 유비는. 나 같으면 조금 더 뜨는 사람 옆에 가고 싶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안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하는데 네. 재갈공명형 빌런은 어떤 면에서는 자발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 번을 말해야 움직이는 사람. 김대리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김대리 이거 했어요? 안 해요. 김대리 제 말 듣고 있어요? 네? 뭘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세 번을 말해야만 응답하는 유형을 바로 재갈공명형 빌런이라고 합니다. 예.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메일을 보내도요, 카톡을 보내도요, 응답이 없어요. 보통 이제 개인톡으로 보내면 응답이 있긴 한데 단체 톡에서는 혼자만 호응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해요. 항상 묵묵부답해요. 네. 이 사람은 지금 우리의 업무를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예 안 읽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를 정도로. 그리고 무응답은 사람을 좀 사실 굉장히 화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팀장이라는 얘기는 보통 내가 뭐 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럼 난 중간 관리자라 나한테도 부여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두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뭔가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응답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나는 뭔가 무시되는 것 같고 나를 뭔가 무시하는 어떤 면에서는 나를 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굉장히 화가 나게 하죠. 그리고 줌과 같은 비대면 회의가 굉장히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땐 항상 화면을 좀 끄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 이제 회의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럼 네, 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김 대리는 그러면 그건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예 모르는 느낌으로 아, 맞다. 제가 그걸 하기로 했었나요?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제가 하는 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응답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정말 그 가슴을 타들어게 만드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갈공명형 빌런은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빌런이잖아요. 그것과는 좀 다른 삼고초려의 그 어떤 방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을 보이는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보통은 이 재갈공명 유형의 빌런들은 실제로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했었던 경향은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응답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일이 커지기 전에 단 둘이 만나서 조금 의사소통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 나는 항상 나 안에서만 이제 우리가 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고 항상 개인화시켜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대화를 해보면 새로운 좀 시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의 뭐 연봉 체계라든지 시스템에서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도 상당하고요. 그건 나에 대한 주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극도의 심각한 심리적 고통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응답할 만한 심리적 에너지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번아웃 같은 게 걸렸다면은 뭔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고 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까 제가 스트레스 요소 중에 건강 요인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심각한 조금 병에 걸렸다면 그럴 수도 있고요.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어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자기가 만약에 지금 뭔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엄청나게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 그냥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요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면 거기 안에서는 충분히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틈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회의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의견이나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식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회의를 하면은 보통 팀장분들이나 아니면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이렇게 앉혀놓고 자신이 뭔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좀 바꿔보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전에 했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또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것을 하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해보는 것들, 특히 그분이 만약에 혼자서만 얘기 안 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성질내는 표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 대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그 무리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토대를 주는 것. 제가 TV를 보니까 그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유재석 씨더라고요. 아. 유재석 씨는 어떤 이제 인터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도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 모이면은 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을 한다. 그럼 거기서 이제 처음에 나왔으면 뭔가 이제 뻘쭘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딱 집어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김만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분이 뭔가를 얘기하면은 박수를 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그룹에 들어올 수 있게끔 웰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제각공명 필러는 웰컴할 수 있는 문화,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터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제갈공명 유형의 어떤 오피스 빌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임승차 유형입니다. 과연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무임승차. 네. 사실은 돈을 안 내고 탄다는 거잖아요. 몰래 숨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임승차 유형 빌런은 사실 우리 직장 관계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통계를 보니까 기업에서 65%가 무려 65%가 무임승차 직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이분이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대리 때도 거의 무임승차였는데 과장 돼서도 그냥 무임승차로 계속 가시더라.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이 변하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고 업무 시간 중에 딴짓을 계속 하시는 경우들 항상 어디가 사라져 계세요. 어디 가셨나 보시면 막 딴 데 가서 항상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고 뭔가 게임하고 있고 어디론가 가서 뭔가 또 다른 사람하고 잡담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변명이나 핑계를 일삼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빌런들보다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까닭은 무임승차 유형 빌런은 상당히 관계적입니다. 관계적이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이것 좀 해, 김 대리. 그러면 아까 말했던 제각공명 빌런은 그냥 얘기를 안 해가지고 막 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감히 나한테 대답을 안 해. 이러면 싸울 수도 있는데 어떤 예. 면에서는 이런 무임승차 유형은 하라고 할 때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구, 맞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나한테 착하게 굴고 너무 관계적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을 대놓고 이렇게 뭐라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유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대적이었으면 이게 혼내기도 쉬운데 그렇죠. 이 너무 관계적으로 가니까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러한 유형이 바로 무임승차 유형 빌런이다. 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사이가 될 수 있는데 공적인 부분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불편해질 수도 있는 사이. 맞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예. 친구 관계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예. 물론 이제 친구 관계 안에서도 이제 돈 내야 되거나 뭔가 책임을 질 때는 항상 좀 숨어 있는 경향이 네. 있지만 그래도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직장 관계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좀 토대가 되기도 하죠. 어떻게 대처를 해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내 주위에 이런 무임승차 유형 빌런으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의 요소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될성 싶은 사람에게 다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를 타도 그 승차권을 굉장히 엄격하게 검사를 하면 무임승차 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네. 근데 여기는 가도 그냥 보통 뭐 검사도 안 해. 이러면 거의 항상 거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른바 구원자 컴플렉스가 있다면 나의 구원자 컴플렉스 그런 토대 안에서 내 주위에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나 나한테 자꾸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빌런들이 자꾸 붙을 수 있다. 기댈 만한 사람에게 자꾸 기대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초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초반에는 그 사람이 조금 서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중 가면 정말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 안 하면은 더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과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부분을 내가 결정해 줄 수는 없어.
꼭 나한테 부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소한 결정까지도 다 나한테 와서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미안한데 내가 그거를 다 결정해 줄 수는 없어라고 하는 것을 초반부터 잘 형성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무임승차 유형에서 짚어주셨던 관계적 관계란 요소가 이런 여러 가지 불성실한 부분까지도 더 덮어주게 되는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나한테 이제 그런 무임승차 유형 빌런이 많으시다면 그분은 그래도 행운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건 이미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그분이 실제로 선택하고 책임져주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하고 만났으니까 망정이지. 그분이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무임승차 유형 빌런은 상당히 의존적인 경향이 높아서 그 의존하는 대상이 좋은 사람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정말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 전체가 정말 어둠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이 자신의 과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직원별 과제를 주는 것에 필요하다는 내용인가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어떤 그 팀별로 부서별로 어떤 이렇게 그 과제를 주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럼 이게 뭉텅이잖아요. 집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팀별 과제를 주되 개인별 과제를 따로 줘서 나중에 점검할 때는 팀별 과제를 다시 점검하고 개인별 과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은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못한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직장 안에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고 그중에서도 할 만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과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득하게끔 하는 것을 처음부터 너르게 조금 형성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오피스 빌런 재갈공명 유형과 무임승차 유형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 마지막 유형 흥선대원군 유형 이건 어떤 걸까요? 네, 사실은 조금 눈치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흥선대원군 유형 빌런은 새로운 문화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상당한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조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조어도 어렵고 또 이분들은 항상 한글과 컴퓨터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계세요.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거는 다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네. 도대체 엑셀은 왜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한글로 막 다 계산식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계산하시고 계시고 안 되면 막 계산기 두드려서 하시고 네. 작은 것도 못 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좀 다 부탁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뭔가 내가 자괴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굉장히 화도 많을 수 있고 이렇게 시대가 왜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도 상당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고집이 많다기보다는 새로운 문화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고요. 제가 한 임원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사실 굉장히 능력도 뛰어나시고 그런 분인데 저한테 너무 힘들게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엑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저하고 라포가 잘 형성돼 있어서 부장님 그러면 저를 한번 믿고 제가 3, 4일 만에 그 문제에서부터 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볼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문자로 유튜브 링크 중에 1시간 만에 기초 엑셀 이렇게 해보는 것을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그거 하나 보고 2-3시간 동안 실습하고 다음 주에 저를 만나러 오는 것을 과제로 냈거든요. 네. 그분이 저를 만나러 다음 주에 이제 오셨는데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세요. 실제로 그걸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얼굴이 정말 해같이 변하셨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생각보다 10시간 혹은 5시간, 3시간, 2시간만 해도요. 생각보다 해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배우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흥성대원군 유형의 빌런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참여해서 배움의 토대를 같이 구축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다수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엑셀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뭐 네. 엄청난 무슨 기법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덧셈, 뺄셈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단순히 어떤 실무적인 것을 넘어서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대화 기술, 몰라서 그런 대화 기술이 조금 잘못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즘 라떼 이런 것도 많은데 라떼는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 네. 자기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려고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의사소통법이 이제 계속 라떼는 말이야. 내가 그 나이 땐 말이야. 계속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의사소통을 조금 변모해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의 질이 많이 바뀔 수 있다. 인간관계도 배워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흥선 대원군 유형의 빌런과 자기애가 아주 강한 어떤 직장 동료들과는 상반된 개념일까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나르시스틱한 상사분들이 많이 없기를 제가 바라고요. 네. 아나운서님 제가 한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네. 사람에게 미움받고 싶은 지름길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잘 알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내 자랑을 너무 하면 좀 미움받을 네.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임상 안에서 사람의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예. 그중에서 단연 1순위는 정말 사람한테 내가 미움받고 싶다면 자기 자랑 실컷 하시면 돼요. 한 30분 정도 하시면 그다음부터 그분이 연락을 잘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런가요? 요즘에는 랍스터 사준다고 그래서 막 레스토랑 가지 않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내가 랍스터를 그분한테 뭔가 얻어 먹으면서 그분 자랑을 한 1시간 정도 듣고 있는다. 예. 그럼 오면서 막 거의 소화가 안 돼요. 차라리 그분하고 랍스터를 먹느니 집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겠다, 해물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움이 아니라 내가 증오를 받고 싶다, 사람에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그건 뭐 자기 자랑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러면 자기 자랑의 스탠스를 유지하시면서 그게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한 20분, 30분 하시면서 타인을 무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말 듣기 싫은 자기 자랑이 예.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능력 자랑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듣기 싫은 게 자기 자식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식 자랑을 한 20, 30분 듣고 있으면 뭐 화가 나거든요. 아, 우리 아들이 그냥 여기 그 의대 가지 말랬는데 그냥 의대를 가가지고 말이야. 더 좋은데 해외로 대학을 가라니까 그냥 의대를 가가지고 네. 막 이런 얘기를 한 3, 40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빤히 알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는 지금 대학도 못 가서 재수하고 있는 거를.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은수 엄마는 그 아들이 대학 어디 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그럼 그 안에서 그 모멸감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빤히 알면서 다 아는데 그걸 물어보는.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양축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 나르시스틱한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굉장히 특권의식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오만하게 굴고 다른 사람을 좀 경멸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과 이제 있으면 상당한 그렇죠. 스트레스를 조금 느끼게 예. 되죠. 피하고 싶긴 하겠습니다만 피할 수만은 또 없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사실요, 저는 안 만나기를 상당히 조금 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내 상사다라고 한다면 반박을 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만수르면 계속 이 지갑 얼마나 비싼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가방은 얼마나 비싼지 보여드릴게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만수는 거 다 아는데. 내 안에서 내가 계속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안에 무엇이 텅 비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나르시스틱한 사람의 가장 심리적인 그런 취약의 토대는 수치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굉장히 그 자기가 사실은 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를 다 흡혈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 폭격을 하는 거. 그 지갑 그거 짝퉁이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르시스틱한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팩트 폭격은 금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좀 과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통은 칭찬을 거의 안 하세요. 화가 나셔서. 근데 그냥 인정해주고 그분이 정말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하신다면 나한테는 오셔가지고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런 토대 속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인간관계 문제를 넘어서 좀 마음의 병을 앓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무기력 같은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치료의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나를 알고 좀 상대를 알아서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는 정말 평생을 바쳐서 풀어 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최근에 물론 뭐 상담자 많이들 또 찾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주 막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는 상사에게 예. 너무 시달려가지고 오신 분이 기억이 나요. 그분은 거의 직장 이제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예. 너무 비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딴에는 이제 열받아서 한번 들이받겠다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화를 충분히 내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화를 내고 거기선 그러지 않기. 처음에는 그렇게 과제를 담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분이 실제로 나한테만 그러는 건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는지를 보게 했어요. 자기가 충분히 지금 이 안에서 화를 쏟아내고 좀 정화 작업이 있다 보니까 그 상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직장을 그만둘 만큼 지금 괴롭힘을 겪는 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그분이 그만큼의 마음에 근력이 생겨가지고 저하고 어떤 걸 배우시냐면 그분이 그렇게 비난하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타당화의 대화법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타당화의 대화법이라고요? 네, 타당화는 이겁니다.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만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분이 역량이 생겨가지고 저거 연습해가지고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직장 안에는 여러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계속 비난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자기가 그 비난하는 것을 자기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항상 보고서에 뭘 빠뜨렸다고 항상 뭐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 보고서에 빠뜨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누군가가 사실 지적하기도 딱 좋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두려움에 이제 있는 거죠, 그 상사가. 근데 그 상사분에게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시간의 너비 속에서 그렇게 계속 반복을 했더니 자기가 이분도 좀 실수가 많으시긴 분이긴 해요. 또 실수를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상사분이 놀랍게도 그럴 수 있다고.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이분을 오히려 덮어주고 보담는 그런 굉장한 어떤 역전의 한 방식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인간관계는 대처하는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상호적이기 때문에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그림자가 많은 사람이어도 얼마든지 그림자가 아니라 빛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앞서서는 저희가 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어떤 힘든 점들이 있는지를 알아봤다면요. 지금부터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들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나부터 이 관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제가 아까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높은 것이 인간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는 또 역설적으로는 인간관계 안에서 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 플러스 2 법칙을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2 빼기 1이거든요. 2 빼기 1은 순서를 바꿔놓으면 200일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1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겪었다면 그건 이미 나한테 -1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작은 거라고 그냥 넘기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고 억압해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더 크게 뭉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내가 인간관계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꼭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의 구성원, 배우자도 좋고요, 자녀 관계도 좋고요, 부모님 관계도 좋고요. 내가 너무 열받고 힘들었던 부분을 한 번은 내가 토로해보는 연습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에서 이렇게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이야기의 너비 속에서 그 관계도 좀 굉장히 돈독해지고 몰랐던 상대방을 좀 알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거기가 플러스 1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고객한테 너무 황당한 고객한테 좀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그랬다면 직장 동료들은 다 같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근데 김대리 내가 이런 일이 좀 있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공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서 또 하나의 일이 있을 수 있겠죠. -1일 때는 항상 가족과 회사의 직장 관계 안에서 강력한 지지자를 둘을 획득함으로써 -1로 들어왔는데 +1을 확보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해주셨습니다만
2-1 내지는 뭐 -1 플러스 2라는 숙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는 상당한 용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사안을 피해가지 않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들이 또 같이 좀 동원될 때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맞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절받을까봐 뭐 내가 얘기하면은 배우자가 뭘 나를 이렇게 수용해 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얘기를 못하죠. 그럼 얘기를 더 못하면 더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작은 것부터 표현을 하고 내가 작은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수용받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나선이 조금은 선순환적인 순환고리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긍정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긍정 마인드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업황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이것도 긍정 마인드가 아닐 수 있고요. 네. 우리 회사는 다 망했어요. 극단적으로.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 생각해요. 정말 좋은 진정한 긍정 마인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그 바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거기서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 안 그랬는데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서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스텝 나아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어떤 토대. 그것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그룹 또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한 스텝 넘어갈 수 있는 한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 사람이 나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우리 조직에서 약간의 자신감, 도전의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더 의사소통이라든지 분위기도 훨씬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작은 목표를 세워서 성취할 때 그 경험,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에 밝은 빛을 좀 가져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건강한 조직 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달리 생각하자면 좀 주제 파악해야 된다라고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객관화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또 말처럼 실제로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자기 합리화가 있고 자기 객관화가 있죠. 네. 자기 합리화는 자기가 실수했을 때는 항상 변명하는 거.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이제 된다는 건 자기의 실수를 조금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는 토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죠. 그 토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김 대리가 늦었어요. 그러면 왜 늦었어요? 제가 좀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늦었어요. 아니 김 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네? 아니 당연히 거기 올 때는 막히는 거 몰라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자기도 늦게 생겼어요. 지금 늦게 와가지고. 네. 그러면 그거를 자기 객관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또 차를 보는 거야. 왜 이렇게 끼어들어? 진짜 운전 저 솜씨가 왜 저래? 자기 막 이렇게 합리화.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주관성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인데 저는 그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글쓰기, 저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에 있는 요소를 적으면 그건 내가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리추얼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를 보낼 때 내가 가장 오늘 보람되는 거, 좀 후회되는 거 한 가지씩을 적어보는 거,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내가 작성해보는 연습도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늘 노력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실수하는 게 인간인데요. 그렇죠.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 좀 더더욱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실수에는 방금 얘기하셨던 본인이 혼내놓고 본인도 지각을 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 말고도 좀 어떤 실수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좀 말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투 중에 정말 듣기 싫은 말투 뭐 이렇게 탑 버전을 좀 뽑아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차라리가 뽑혔어요. 차라리. 예. 예를 들어서 맛집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맛집을 먹으면서 바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차라리 저기 가지. 항상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차라리 이걸 이렇게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계속 이렇게 말하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으로 들을 가능성이 그 차라리 앞쪽에는 항상 뭔가를 부정하게 되는 그렇죠.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도대체 다음에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나오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야? 이러면 거의 이거는 상대방에 있어서 상대방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투가
뭐 적으면 문제가 아닌데 우리 직장 내에서 너무나 많이 말투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 말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그리고 네. 마지막은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나빠서 사람에게 조금 싸우고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의외로 불안이 너무 높은 사람하고 있으면 관계가 깊어지거나 관계가 돈독해지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 불안을 먼저 낮추는 그런 리추얼 습관들을 갖는 것이 먼저이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말씀하신 그런 자기 객관화를 잘 실천할 수 있다면 직장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본인의 노력, 스스로에 대한 노력으로만 치부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밥 먹고 하는 게 맨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해보는 연습들도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보시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숙련된 저희 같은 어떤 전문가 분들과 이러한 패턴들을 좀 깨닫고 조금은 교정해 볼 수 있는 연습들,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지점들을 갖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와 같은 분들을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즘에 조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멘토링과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리더인 경우들이 이런 멘토를 이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서의 뭔가 항상 도움을 받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산업 구조도 제조업의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사회라는 건 트렌드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오래된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일수록 트렌드에 훨씬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리버스 멘토링, 오히려 내가 멘토링을 받아보는 연습, 그런 토대들이 이 조직 문화에서 훨씬 더 좀 경직된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나? 그리고 리버스 멘토링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도 보통은 50에서 70년대 출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연한 조직 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24.7%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25.3%는 뭔가 대단한 정보를 얻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토대 속에서 세대 간의 소통할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8, 90년대 출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 간의 소통할 수단, 소위 내가 리버스 멘토링해서 굉장히 누군가를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 또 업무 능력 향상이라든지 상급자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났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에 그 직장 관계에서 직장이 뭐 놀러 왔어? 언니 뭐 인간관계 알았어? 무슨 뭐 여기가 친교 모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직장은 본질적으로는 일하러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 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다 물리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본질을 보면 그 물리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다 인간관계 하려고 하는 인간관계의 거미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일적 관계만 이렇게 그냥 스트릭트하게 아주 엄격하게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는 20년, 30년을 해도 정말 깊어지기 어렵고요. 생산성도 굉장히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너무 뭔가 뭐 절친까지 뭐 찐친이 되자는 게 아니라 일 안에서 사적인 우정을 발견한다라는 것, 한 팀이 된다라는 것, 약간의 어떤 우정들, 그런 토대 속에서 사람은 다 그림자 요소가 있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내가 일적 관계가 아니라 약간의 그 사람에 대한 사적 관계, 약간의 친밀감이라는 게 형성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용,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데 그것이 조직 문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조직 안에서 어떤 조직이 있든지 간에 가장 두 가지 기둥이 이러한 여러 경험과 시간 속에서 피는 열매가 하나가 바로 호감, 두 번째는 바로 친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호감과 친밀감이 있다면 작은 장애물들도 얼마든지 극복 가능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한 세 가지 오피스 빌런을 통해서 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계 문제점들을 짚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또 풀어가는 단계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저는 하나가 스몰 토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말을 걸까?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스몰 토크를 날씨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날씨 얘기를 뭐 해도 좋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전 스몰 토크는 지금 여기서 둘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둘이서 경험하고 있는 거다.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쿠키를 먹고 있다면 여기 쿠키 맛있는데요? 이렇게 말해보는 하나의 연습. 또 하나는 이 음악 저 좋아하는데 라고 얘기해보는 어떤 토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의제가 있다면 저는 그 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어떤 분위기에 좋은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다면 야, 우리 집에도 저런 트리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스몰 토크.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 보는 게 스몰 토크의 한 방식이다. 오늘 아나운서님 그 셔츠가 좀 되게 멋있네요.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고요. 오늘따라 안경이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상대를 긍정하고 호감을 형성하는 비언어와 태도인데요. 그중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눈을 보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눈을 볼 때요. 하나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눈 바로 밑을 쳐다보는 것을 좀 권합니다. 사실요. 눈을 보거나 눈 바로 밑을 보는 것을 상대는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남자는 눈과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잖아요. 그럼 눈싸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눈 바로 밑을 보면 약간의 공감적인 그 눈매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호감이 있는 미소예요. 근데 미소인데 아나운서님 제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미소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어색하게요. 이런 미소를 예. 썩소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진짜 좋은 미소는 거울 가서 연습해 보면 돼요. 입은 연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눈 옆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켜 보는 연습.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호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비언어적 패턴이다. 비언어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가의 미소보다는 눈에서 느껴지는 미소가 그렇죠. 또 효과가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일주일, 2주일 정도만 거울 보면서 조금씩 몇 분 동안 해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당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말하는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맞다고 표현해 주는 것. 사실 맞지 않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맞다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토론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상대가 옳다는 토대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간관계는 실전이란 말이에요. 동화 속에 좋은 사람들만 가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뭐 부셔버릴 거야 하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어울려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좋은 지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 맞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늦게 도착했어요. 이렇게 직원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늦게 와가지고 왜 나한테 와서 화를 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힘드나? 진짜 이기적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럼 당신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벌써 이게. 그렇죠? 그럼 바로 이렇게 나와요. 아이가 몇인데요? 아이 하나요.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일찍 왔을까요? 네. 이러면 이제 거의 막 싸우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들어보니까 지미님이 힘들어서 늦었다는 거네요. 이제 이해가 돼요. 혹시 얼마나 힘들었던 건지 좀 더 들어봐도 될까요? 이 토대에서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유연한 토대 속에서 우리는 스며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하나 볼게요. 아니 혼자만 하고 있어요.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뭘 한다는 거야? 아니 그거 하려고 본인 뽑은 거예요. 아니 어이가 없네. 누가 도와줘요? 이렇게 가면 거의 싸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어떻게든 혼자 해내려고 애썼네요. 어떤 것을 가장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거 다 하세요.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생각보다 내가 관계적인 패턴을 든든하게 해놓으면 그 사람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도움을 줘봐야 뭐 해요?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를 무시할 텐데. 이렇게 표현할 때 아니 대체 무슨 도움이요? 그냥 각자 도생해요. 저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가면 거의 그 관계는 끝장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잘 보면 무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시라는 표현을 다시 돌려보면 무시라는 표현은 어떤 욕구가 있는 걸까요? 인정받고 싶고. 그렇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죠. 그거를 그 사람에게 딱 비춰주는 겁니다. 공공님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남들은 그동안 필요한 것만 챙긴다고 느껴서 너무 서운했겠어요. 사실 공공님의 의견이 너무 소중해요.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기가 액센트입니다.
가장 존중받을 수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말해주는 것.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진짜 화가 나네요. 그럼 나한테 이제 화난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붙어볼까요?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굳이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카운터파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옆에 서는 거죠. 우리 아나운서님 지금 두 분이 같이 서 계신 것처럼 같은 자리에 서 계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셨네요. 그동안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중요한 협력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토대가 타당화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인간관계는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다에는 좋은 자원들도 많고 좋은 보고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반대로 보면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기도 해요. 거기에는 심연이 있고요. 바다악어라든지 상어들도 가득할 수 있고 무서운 해파리도 가득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바다에서 항해도 하고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려면 바다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각기 상황에 맞는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인간관계에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인간관계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TV 메디컬 학선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또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말 인간관계의 여러 요소들을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는 치유이고 희망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방법도 배우시고 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할수록 멀어지는 것이 또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건강한 관계를 또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너무 혼자서 극복하기 힘든 마음의 병이 있으시다면요. 전문가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관계로 상처받은 마음 단단하게 만들어주셨죠? 네. 오늘 유익한 말씀 전해주신 상담심리학의 이현주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